이스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제안하지 않았던 제안을 가지고 리야드의 최고위 외교관을 파견했다. 완전한 정상화, 공식 대사관 설립, 개방된 하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 12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공개 악수까지. 무함마드 빈 살만은 이스라엘이 제안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이전 사우디 왕들이 일체 인정하지 않던 외교적 인정, 어떤 아랍 정상화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지역적 정당성, 이스라엘 로비가 제공할 수 있는 미국 정치적 보상까지. 그리고 그는 말했다. 충분하지 않다. 더 가져와라. 그 순간은 세계의 별도 외교 채널을 통해 흘러나왔으며 공식 부인되기 전에 이미 알려졌던 바로 그 순간으로 이때부터 중동 전체가 이전에는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지역에서 군사력 가장 강한 국가이자 수십 년 동안 전략적 강점에서 운영해온 나라가 오히려 간청하는 입장이 된 것, 그리고 MBS가 조건을 정하는 사람이 된 것. 사우디 왕자가 어떻게 아브라함 협정 틀을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외교적 레버리지로 바꾸었는지, 이스라엘이 사우디의 승인을 위해 경쟁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워싱턴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아랍 지도자도 얻지 못했던 양보를 끌어냈는지, 지금까지 아무도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다. 이 전략적 수완을 이해하려면 MBS가 무엇을 계승했고 그의 선조들이 놓쳤던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수십 년 동안 하나의 단어, 거부로 정의되었다. 1967년 아랍연맹의 만화 같은 결의안, 평화도, 인정도, 협상도 없는 그 결의안은 사우디가 공개적으로 유지하던 합의적 입장으로 비밀리에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은 확대되고 있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이란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고 군사 계획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지역 위협 평가에 관해 협력했다. 비공개 관계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었지만 공개적 입장은 여전히 거부의 틀에 묶여 있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아랍의 공공 여론이 충분히 결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가시적 타협은 내부 정통성의 실제 위험을 초래했다. 젊은 사우디인들, 젊은 아랍인들, 젊은 바레인인들은 전통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했던 분쟁보다 경제적 기회, 오락, 일상 삶의 질에 더 관심이 있었다. 아랍 공공 여론의 세대 교체는 현실적이고 측정 가능했다. 그리고 이는 경제 개혁과 사회 개혁, 그리고 비전 2030 이야기로 충분한 국내 정통성을 쌓은 사우디 지도자가 그 조건이 충분히 유리하다면 이스라엘과의 정상화를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며 흡수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NBS는 단순히 정상화가 이제 정치적으로 생존 가능하다는 계산을 넘어서 그것이 어떤 무기 계약보다, 어떤 투자 협약보다 더 가치 있음을 인식했다. 왜냐하면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정상화는 이스라엘이 가장 원했던 것이었고 미국이 거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촉진하려 했던 것, 그리고 이것이 리야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아랍 국가의 인정은 같은 무게를 가지지 않았다. UAE는 이미 정상화했고 바레인도 정상화했으며 요르단과 이집트는 오랜 평화 조약을 맺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나라로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자, 아랍 세계의 우위를 이끄는 강국의 지도자로서 그 인정이 이스라엘을 지역에서 허용된 존재에서 진정으로 인정받는 구성원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 인정은 오직 MBS만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이었다. 그리고 MBS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제시된 최초의 가격에 팔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가 중개한 아브라함 협정은 전략적 환경을 바꾸었고 NBS의 위치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었다. 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사우디의 참여 없이 이스라엘과 정상화를 이루면서 아랍 정상화가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개별 국가들이 아랍 연맹의 합의 대신 각자 계산에 따라 움직일 것임을 증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사우디가 그 정상화 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다른 정상화 국가들이 이룬 것들은 불완전하다는 사실도 드러냈다. 아브라함 협정은 중동의 변혁으로 환영받았지만 여전히 부분적 변혁임이 인정되었다. 완전한 변화는 사우디아라비아 없이는 불가능했고 2020년 이후 모든 사람은 NBS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의 전략적 포지셔닝은 희소성을 활용하는 수업이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결코 정상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정상화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대가가 크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시작했고, 대화가 거듭될수록 그 내용은 점점 더 격화되었다. 공개 요구 사항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컸다.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모호하지 않은 두 국가 해결책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계와 일정이 정해진 독립국 건설, 서한 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촌 확장 중단, 지정된 영토에 대한 팔레스타인 민간 행정권. 이는 이전 어떤 아랍 정상화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였다. UAE는 구체적 양보 없이 정상화했고, 바레인도 정상화했으며 모로코도 정상화했지만 사우디는 그런 조건으로 정상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오직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실질적 진전을 보일 때에만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미 상당한 공개적 요구였다. 그러나 여러 외교 소식통에서 유출된 사적인 요구들이 진정한 핵심 전략을 드러내는 곳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을 원했다. 나토 회원국들을 구속하는 저초와 동등한 수준의 공식 조약 수준의 안보 보장을 원했다. 1945년 이후 미국의 사우디 보호 정책을 정의해온 비공식적 안보 관계가 아니라 미국 행정부의 변화에도 지속되고, 이란 공격에 대해 철통 같은 보장을 제공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약속이었다. 그 요구의 의미는 매우 컸다. 수십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비공식적인 미국의 보호를 충분하다고 받아들였었다. NBS는 더 이상 비공식적인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선언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 즉 의회가 비준해야 하고, 미래 미국 대통령이 조용히 떠날 수 없는 그런 강제력을 갖춘 약속을 원했다. 또한 그는 네타냐후 정부가 가장 강력히 원하는 외교적 성과인 이스라엘과의 정상화 협상과 이 끌어올리기 수단으로서 이를 활용했다. 더불어 사우디의 민간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지지, 사우디 내 우라늄 농축권, 미국이 지역 파트너들에게 조건으로 부여하지 않았던 완전한 핵연료 주기 개발권도 요구했다. 이 요구는 용기만큼이나 논리적이었다. 이란이 핵 지식과 인프라를 유지하는 대가로 어떤 외교적 해결책이든 허용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영원히 열등한 핵 균형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래서 MBS는 공개적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도 핵 능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축 권리 요구와 정상화 요구의 교환은 바로 그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었다. 워싱턴은 이 요구들을 보고 엄청난 문제를 직면했다. 네타냐후가 이끄는 우파 정부는 의미 있는 팔레스타인 독립권 양보를 전달할 정치적 능력이 없었고, 그의 연합을 구성하는 세력들은 팔레스타인 독립에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었다. 네타냐후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내어주려면 연립을 깨거나 새 선거를 불러야 했는데, 이는 정치적 현실상 불가능했다. 그리고 미국의 방위 조약과 농축 권리 요구는 정치적 의지가 있다고 해도 신속히 승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NBS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는 요구들을 만들어냈고, 미국이 상당한 정치적 비용을 치러야만 만족시킬 수 있는 요구들이었으며,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협상 대상인 필수 파트너로 남게 하고 입국 대상인 원수로 두는 대신 협상의 조건을 협상하는 위치에 두었다. 협상 지형은 이전과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 뒤바뀜이 바로 전략적 핵심 전략이었다. 이전의 아랍 이스라엘 정상화 과정들은 항상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존재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제공하는 것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틀을 잡았었다. 그러나 NBS는 그 틀을 뒤집었다. 사우디 정상화가 바로 그 상이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그것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쟁했고, 그 상의 수상자는 리야드였다. 경쟁자는 예루살렘과 워싱턴이었다. 이후의 모든 외교적 교류는 그 기본적 전환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과 이후 가자 전쟁은 그 일정을 극도로 복잡하게 만들었다. 정상화 협상은 어느 정도 틀을 향해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중단되었다. 가제서의 영상들은 사우디 지도자들 가운데 이스라엘과의 정상화를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노출시켰고, 이는 MBS의 안정된 국내 기반조차 완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해제된 팔레스타인 거리민들이 다시 동원되었고 평화 시기에 정치적 가능성을 열어줬던 세대 교체와 여론 변화는 가제서의 고통이 보여준 규모와 가시성으로 인해 적어도 일시적으로 뒤집혔다. 그러나 정상화 일정의 중단이 근본 전략적 현실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그 상을 쥐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것을 원했고 미국은 여전히 중동 정책이 변화하는 외교적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줘야 했다. 전쟁은 조건을 바꾸었지만 근본적인 영향력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자 전쟁은 사우디의 영향력을 높였는데 이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MBS가 계산했던 것보다 더 큰 정치적 중요성과 아랍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팔레스타인 양보가 협상 대상이 되는 거래용 칩이 아니라 리야드의 진짜 정치적 제약을 반영한 실질적 요구임을 의미했다. 정상화 과정이 결국 재개되고 2023년 위기를 촉발한 전략적 논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조건은 적어도 2023년 10월 이전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개될 것이다. 어쩌면 더 유리할지도 모른다. 가자 전쟁이 MBS에게 팔레스타인 실질적 성과를 요구하는 국내 정치적 명분을 더해줬기 때문이다. 정상화 일정의 교란이 역설적으로 그의 협상력을 강화했을지도 모른다. 이스라엘은 사우디 정상화를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원했고 그 욕구의 비대칭이 바로 MBS의 영향력의 핵심이었다. 그는 인내와 정밀함으로 이를 활용했고 가장 군사적으로 강력한 지역 국가가 수십 년간 다루어온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외교적 상황을 만들었다. 전략적 파트너로서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 핵심 전략은 단일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것을 완벽하게 파악한 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석유도, 돈도, 군사력도 아니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한 가지를 포기하려는 의지였고 그 가격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참아내는 절제력이었습니다. 그 절제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가격이 충족되지 않았고 정상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날은 MBS가 중동에서 가장 값진 아직 사용하지 않은 패를 손에 쥐고 기다리고 있는 날이며 그 제안이 마침내 그가 계산했던 카드의 가치에 맞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게 된다면 조건은 사우디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럴 예정이었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MBS가 어떻게 이 역전이 가능하게 만든 레버리지 포지션을 구축했는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적 결과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련의 신중한 결정들이 그 효과를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결정은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계산이었습니다. 이 참여하는 것의 정치적 보상은 실질적이었을 것이며 미국 무기 판매는 확보되었을 것이고 미국의 외교적 지지도 강화되었을 것이며 코속이 압력도 더 완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리야드가 주저하는 동안 다른 걸프 국가들이 움직이도록 허용했습니다. 당시 비판자들은 이 결정을 망설임이나 국내 정치적 제약으로 해석했지만 사실 이는 희소성 역학에 대한 정교한 해석이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과 함께 정상화를 했다면 그것은 여러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을 뿐 유일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움직이는 동안 기다림으로써 MBS는 사우디의 정상화가 결국 완전하지 않은 변혁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조각으로 남도록 했습니다. 사우디의 인정에 대한 희소성은 다른 아랍 정상화 국가들이 리야드의 움직임 없이 움직이면서 더욱 증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요구는 단순히 경제적 양보와 미국 무기와 교환할 상징적 위치가 아니었으며 진정한 정치적 제약을 반영하는 실질적 요구로 제시되었습니다. 방위 조약 요구는 비공식적 안전 보장을 위해 제시된 초반 제안이 아니었으며 사우디의 실질적 약속의 가격이었습니다. 요구를 협상 위치가 아닌 실질적 요구로 구조화함으로써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 과정을 일상적인 외교 협상처럼 다루지 않도록 방지했고 인내심 있는 외교가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표준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결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상화 필요성을 이스라엘의 그것보다 덜 긴급하게 보이게 하는 병행적 대안 개발이었습니다. 중국 관계는 심화되었고 이란 정상화는 이루어졌으며 오펙 플러스 생산 결정들은 사우디의 경제적 자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사우디의 미국 및 이스라엘의 호의에 대한 긴급성을 낮췄고 이는 상대방이 그것을 참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레버리지를 축소시켰습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더 인내심이 강해지고 더 인내심이 강하면 더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결정은 비전 2030을 통한 국내 여론 관리였습니다. NBS가 시행한 사회 및 경제 개혁은 팔레스타인 연대가 이전의 사우디 외교 정책 유연성에 부과했던 제약을 줄여주는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국제 콘서트에 참석하고 리야드에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관람하며 비전 2030에 기반한 경제적 포부를 키운 젊은 사우디인들은 이전 세대의 사우디 국민과는 다른 정치적 지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팔레스타인에 무관심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정치적 정체성은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대의에 뿌리내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MBS에게 이전 사우디 왕들보다 더 많은 정상화 추진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 네 가지 결정, 아브라함 협정에서 물러서기, 요구를 실질적 조건으로 구조화하기, 진정한 대안을 구축하기, 국내 정치적 기반을 변화시키기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스라엘이 사우디 조건으로 협상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전략적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들 각각이 단일의 일격은 아니었으며 함께 결합되어 결국 이스라엘이 사우디의 조건에 맞춰 협상하는 결과를 낳은 전략적 설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가자 전쟁이 그 설계의 한계와 정상화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7일 공격과 이후의 이스라엘 군사 작전은 그의 신중한 레버리지 구축이 완전히 제고하지 못한 MBS의 전략적 위치의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팔레스타인 정치 현실은 중동 여론의 세대적 변화보다 더 강인했습니다. 몇 달 동안 가제에서 나온 영상들이 아랍 언론을 장악했을 때 팔레스타인이 아랍 사회에서 감정적 구심점을 잃었다는 가정은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구심력은 약해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으며 가제서의 고통 규모와 가시성은 MBS가 조심스럽게 관리해온 정치적 제약을 재활성시켰습니다. 이후 정상화 과정이 중단된 것은 단순한 전략적 일시 정지가 아니었으며 비전 2030을 통해 구축한 국내 정치적 격리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평소에는 팔레스타인 연대보다 경제적 기회에 더 관심이 있던 젊은 사우디인들도 이처럼 극심하고 눈에 띄는 고통을 목격했을 때 팔레스타인 고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정상화를 가능하게 했던 정치적 계산은 NBS가 통제하지 못했고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로 인해 붕괴되었으며 가장 심한 단계에서는 일시적이었지만 그 정치적 영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논리는 10월 7일 이전에 양측을 정상화 직전으로 이끈 것이 전쟁으로 인해 무효화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우디의 인정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중개하길 원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그 대상을 쥐고 있다. 전쟁은 조건과 복잡성을 더했고 사우디가 얻어내야 하는 팔레스타인 양보의 최소한의 수준을 높였다. 또한 시간표를 더 불확실하게 만들었지만 NB가 구축한 근본적인 권력 구조를 바꾸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미 언급했듯이 가자 전쟁은 MBS의 팔레스타인 실질 양보를 비협상적 조건으로 강하게 주장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가자 지역이 폭격당하는 동안 이스라엘과의 정상화로 보이는 정치적 비용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여전히 중요함을 국내 관중에게 보여준 것이다. 결론은 모두에게 불편하지만 MBS를 제외하면 그렇다. 이스라엘은 간청했고 워싱턴은 촉진했으며 아랍 세계는 지켜봤다. 가장 큰 전략적 승리는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나라가 리야드에 와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조용하고 인내심 있는 체계적 구축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가격을 정했고 그 대가는 아직도 치르고 있다. 이 그림을 완성하는 또 다른 차원은 핵 문제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사우디 미국 안보 관계의 최근 단계를 이끈 원동력이었다.
이란의 핵 능력에 대한 존재적 우려는 사우디를 미국 정책과 정렬시키게 했으며 이는 리야드를 서구권 안에 머무르게 하는 역할을 했다. NBS가 다른 허가 구조의 요소들을 해체하는 동안에도 미국의 억제력은 필요했다. 미국의 억제력은 미국 조건과 함께 왔다. 이란의 핵 위협은 NBS의 행동 자유를 제한하는 유일한 진정한 안보 의존 요소였으며 그는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그것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과의 정상화를 위한 농축권 요구는 NBS가 그 의존성을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만약 미국이 현재 갈등의 외교적 해결 과정에서 이란이 핵 인프라를 유지하도록 허용한다면 사우디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경로가 필요했다. 그 요구는 단기적으로 우라늄 농축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사우디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의 법적, 기술적 토대를 확보하는 문제였다. 제 지역 핵 균형이 미국의 억제력만으로 관리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이는 미국에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정상화하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았다. 또한 미국이 중동 외교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우리는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한 대가로 원하는 것은 과거에 증명된 조건부 미국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요구는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중동 외교 목표 간의 직접적인 긴장을 야기했다. 사우디의 농축 프로그램은 미국 정책 기관들이 수십 년 동안 막으려고 애쓴 확산 위험을 낳는다. 그러나 농축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전체 아브라함 협약 프레임워크가 결국 이끌어내려던 정상화의 대상을 잠재적으로 잃게 되는 것이다. 그 긴장에 대한 명확한 해법은 없다. 모든 선택은 중요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MBS는 그 긴장이 실제하며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 그에게 이전의 어떤 사우디 지도자보다도 더 큰 레버리지를 준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요구를 설계했다. 그 특정 협상의 결과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정상화 자체도 해결되지 않았다. 전쟁은 여러 차원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MBS가 결국 이스라엘과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지는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의 구조, 즉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건을 정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쟁하며 그 대가가 방위 조약과 농축권,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팔레스타인 양보를 포함하는 사실은 NBS가 인내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국내적 결속을 이루고 가장 가치 있는 카드인 것을 먼저 내지 않고 끝까지 보유하는 규율을 지킨 결과물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코소 기불 이후 그의 고립을 예측했던 서구 분석가들도 사우디 인정을 과거 아랍 정상화와 일치하는 조건으로 예상했던 이스라엘 전략가들도 친숙한 아랍 이스라엘 신뢰 구축 과정을 관리하며 성과를 기대했던 미국 외교관들도 예상하지 못했다. NBS는 그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설계했고 그 전략은 대부분의 관측자들이 어떤 전략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이 이해했을 때는 이미 그에 유리한 쪽으로 판이 짜여 있었다. 이스라엘은 최선의 제안을 가지고 리야드로 왔고 NBS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거절 속에 중동의 힘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누가 그 변화를 설계했는지, 그리고 현재의 최대 혼란이 이후 등장하는 지역이 어떻게 조직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략적 수단은 아직 진행 중이며 최종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중요한 카드를 모두 쥔 플레이어는 리야드에 앉아 있으며 서두르지 않는다. 세계는 이 시기를 중동이 미국의 선회에 따라 조직되던 시기에서 사우디의 조건에 따라 조직되는 시기로 기억할 것이다. 이는 작은 일이 아니며 일시적인 지역 정치적 변동도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가능하게 된 구조적 변화이며 이를 실행할 결단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다. 그 지도자는 바로 MBS였다. 이 변화는 실제한다. 리야드에 와서 인정을 요청하고 떠난 이스라엘은 그날 무언가를 깨달았는데 그 전략 기획자들은 아직도 그것을 분석 중이다. 세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요구하지 않는다. 결정을 내리고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 그에 따라 태도를 조정한다. 그 전략적 수단은 성공적이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NBS가 자신이 마련한 판에 대해 무엇을 선택하느냐이다.
그 답이 중동 역사의 다음 장을 결정할 것이다. 그 장은 워싱턴이나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시작된다.